자, 여기 보시면 노트 내 욕창 위험 사정 도구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상처 치유 과정에 대해서 좀 볼게요. 먼저 이 상처 치유 유형을 좀 보면은 보통 우리가 1차 유합, 2차 유합, 지연된 1차 유합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1차 유합은 깨끗한 외과적 절개, 그러니까 뭐 수술 같은 거, 그 메스를 우리가 깨끗하게 절개를 하잖아요. 그런 깨끗한 외과적 절개와 같이 조직 손상이 없거나 혹은 적은 상처는 1차 유합에 의해서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가장자리가 접합이 되고, 그죠? 좀 점막이 붙고, 또 감염의 위험성 적고, 여기까지 1차 유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상이 심하다거나, 그죠? 그런 것들을 포함한 상처나 혹은 욕창, 이런 만성적인 상처는 2차 유합에 의해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유합에 비해서 피부의 가장자리가 모아지지 않아서 상처 치유 기간이 길고 오래 걸리고, 그죠? 흉터도 더 커지고 감염 위험도 더 큰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상처는 보통 이 반흔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 지연된 1차 유합, 가장자리가 그리고 기저부가 유가조직층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게 만들어진 그런 조직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조직층 이런 것들로 치유가 되고, 상처 가장자리를 이제 외과적 봉합이나 혹은 뭐 봉합 테이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마 같은 거 찢어지면 안 꼬매고 테이프 같은 거 붙인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봉합 테이프로 접합을 했을 때 그때는 또 이제 3차 유합으로 치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치유 단계를 좀 보겠습니다. 치유 단계는 염증기, 증식기, 그 다음에 성숙기 이런 과정 거치는데, 먼저 염증기는 손상 직후로부터 한 3일에서 6일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는 지혈작용하고 포식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혈작용은 손상을 억제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응고인자를 활성화시키고 혈소판을 응집시키고 그 다음 피브린 덩어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식작용을 할 때는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가 돼서 부종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백혈구 유입이 또 증가돼서 뭐 사이토카인하고 뭐 성장인자, 그로스 팩터 같은 것들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백혈구가 이동을 하면서 포식작용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증식기. 증식기는 손상 한 3, 4일부터 해가지고 약 3주 정도 지속되는, 그래서 그동안에 새로운 조직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 상피화가 되고 수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유가 조직을 형성을 하게 되고 섬유 아세포의 뭐 교원질도 합성을 하고, 그죠? 그리고 모세혈관이 증식하게 됩니다. 크기도 증가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수축, 상피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상피화는 이제 상처 가장자리로부터 상피세포가 이주를 해서 손상된 부분을 덮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좀 습한 환경에서 조금 더 빠르게 잘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윤 드레싱 같은 거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뭐 점이나, 그죠? 얼굴에 뭐 이런 레이저 시술을 받았을 때 얼굴에 테이프 같은 거 붙이잖아요. 뭐 듀오덤 같은 거, 더마덤 같은 그런 테이프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매일매일 가는 것보다는 한 2, 3일에 한 번씩 이제 안에 수분이 차올라서 좀 부풀어 올랐을 때 그때 가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이 말이에요. 이제 수분 드레싱, 습한 환경을 만들어줘서 조금 더 회복을 빨리 시키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성숙기, 재형성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한 3주에서 한 1, 2년까지도 우리가 성숙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콜라겐을 재형성하는 기간을 이야기를 하고요. 섬유 아세포에 의해서 어떠한 교원질을 또 합성을 하고 상처가 수축이 되고 그리고 반응도 생기고 그다음 뭐 켈로이드 같은 것들 비정상적으로 이제 교원질이 증식해서 켈로이드 같은 거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해 흉터 같은 것들 그러니까 불룩 튀어나온 흉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다음은 삼출액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 삼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염증 과정, 염증 반응 동안에 혈관에서 빠져나오는 체액과 세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출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치고 나면은 뭐 상처,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무릎에 이제 상처가 났을 때 보면은 투명하게 나오는 그런 물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삼출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장액성 삼출물, 뭐 시러스하게 보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러스하다, 장액성 삼출물, 혈액에서 나오는 혈청 같은 물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세포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포 같은데 우리 들어있는 물질 같은데 들어있는 그런 노른 맑고 노르스름한 그런 액체 이런 것들을 장액성 삼출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화농성 삼출물, 고름 같은 거 그죠? 퍼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액화된 이제 죽은 세포들, 백혈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노란색도 있고요, 녹색도 있고요, 파란색도 있고요. 미생물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성 삼출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의 손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량의 적혈구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같이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보통 뭐 개방성 상처 이런 데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액 혈액성, 장액 혈액성, 장액하고 혈액하고 이런 것들 같이 섞여 있는 것들. 그러니까 수술 절개 상처에서 보통 나오는 장액 혈액성이 있고요. 농성 혈액성, 새로 감염된 그런 상처에서 고름하고 혈액하고 섞여가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처 치유 합병증 이런 것들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 합병증 없이 치유된 상처가 없다라고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우리가 뭐 당연히 봤던 것들 쉽게 말해서 출혈, 감염 이런 것들 다 합병증이에요. 먼저 출혈을 좀 보면은 우리가 외과적 봉합을 했을 때 그게 슈처했던 거, 꼬맸던 게 풀린다거나, 그죠? 혹은 혈전이 이동한다거나, 또는 감염이나 이물질로 인해서 혈관에 미란이 발생했을 때, 그때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출혈, 이거는 이제 혈종 형성이 된다거나, 그죠? 그리고 뭐 상처 부위에 종창이 생긴다거나, 쇼크가 왔을 때, 우리가 뇌출혈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압박 드레싱, 혹은 뭐 배액관을 좀 우리가 관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이탈 사인을 측정을 한다거나,
또는 뭐 출혈 징후 같은 걸 관찰한다거나, 그죠? 뭐 헤모글로빈하고 헤마토크릿 이런 수치를 보고, 뭐 이런 거를 잘 봤을 때 외과적 중재, 수술 같은 것들 있죠. 아니면은 뭐 배액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출혈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왜? 뇌출혈 때문에 쇼이 온다거나, 그죠? 혈종이 형성된다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배액관 잘 보고 활력증 잘 보고 헤마토크릿 헤모글로빈 잘 봐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감염, 인펙션이죠. 그죠? 이 감염은 이 상처의 색이나 통증이나 이제 분비물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색깔 같은 경우 뭐 노란색이나 뭐 녹색이나 갈색이나, 그죠? 그 냄새 같은 거, 감염되면 냄새 같은 게 좀 납니다. 좀 불쾌한 그런 냄새들이 좀 나요. 혹은 뭐 백혈구 수치가 올라간다거나, 그죠? 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감염이 왔다, 감염이 아니다, 이런 걸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신 징후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발열이 나타나거나, 혹은 뭐 전신 권태감, 피로해요. 몸이 피곤하고, 그죠? 뭐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고,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감염의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외상성 상처는 손상하고 나서 2, 3일 만에 보통 발생할 수가 있고요. 수술 상처 같은 외과적 상처 감염은 한 4일에서 5일 정도 안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감염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항생제 치료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상처가 벌어진다든지 또 내장 탈출,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벌어지는 거, 이게 봉합된 상처가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어, 분리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처가 근막 위로 조직과 피부층이 부분적으로 분리가 된다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분리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 수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특히나 배에 힘을 준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뭐 그럴 때 또 잘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특히나 좀 뚱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지방 조직, 피하 지방층에는 혈관이 거의 분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잘 봉합이 안 돼서 그럴 때 이런 벌어지는 게 좀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장 탈출. 이거는 이 우리가 절개를 하고 봉합을 했잖아요. 예, 봉합을 했는데 금방 말한 뭐 기침을 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벌어지면서 이 근막층까지 다 포함해서 상처가 벌어지면서 내장이 복부 수술했을 때 장기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 발생하느냐? 금방 제가 뭐 뚱뚱한 사람들, 그 피하 조직 이런데 피하 지방층에 혈관이 분포가 잘 안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 사람들, 뭐 그 다음에 이제 영양이 불량한 사람들, 영양 공급을 충분히 잘 해줘야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혹은 뭐 기침을 한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탈수도 우리 하이드레이션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발성 장기 손상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봉합을 잘 못했을 때, 예, 이럴 때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내장이 돌출되었다, 그럴 때는 급하게 이 생리식염수, 멸균의 생리식염수를 적신 이제 그 꺼즈 같은 것들 혹은 멸균 타월 같은 것들, 이런 걸 적셔가지고 급하게 덮고, 그래서 이 상처 부위가 당겨지지 않도록 편안한 누운 상태, 이완된 상태의 체위를 취하고, 그래서 외과적으로 다시 재봉합을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응급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이제 임상에서 환자가 이제 우리 복부 수술을 하고 이제 드레싱,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실밥을 뽑는다 그러죠.
이런 걸 다 뽑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퇴원하신다고 우리한테 인사한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인사를 딱 하는데 인사하는 과정에서 배가 탁 열리면서 이제 상처가 벌어지면서 이제 이런 내장 탈출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복부에 드레싱을 하면서 실밥을 제거하면서 환자가 기침을 했는데 그때 이 봉합됐던 상처들이 벌어지면서 기침하면서 내장 탈출이 되는 경우도 봤고요. 실제로 좀 엄청 자주 있진 않지만 한 번씩은 외과계 특히나 외과 병동에 일을 하시게 되면 한 번씩은 볼 수 있는 그러한 합병증입니다. 자, 그 다음 누공, 피스툴라라고 부릅니다. 이 장기와 장기 사이에 혹은 뭐 장기와 피부 사이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통로, 누공 이런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어떤 외상이나 감염이나 방사선에 노출된다거나 뭐 암 같은 어떤 질병과 관련된 그와 관련돼서 발생을 잘 하고요. 또 보통 여성분들은 출산할 때 출산하고 나서 우리 회음부 절개를 하잖아요. 그죠? 회음부 절개를 했는데 질하고 직장하고 노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피스툴라는 감염과 그리고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 만성 배액으로 인해서 피부 손상의 위험성을 또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간호 과정을 좀 볼게요. 이제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를 할 건데 먼저 사정, 피부 통합성을 사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간호력과 신체 검진을 통해서 어떠한 피부 질환이 있는지, 이전에 뭐 타박상을 입은 적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피부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뭐 치유와 관련된 정보들, 영양을 잘 섭취를 한다든지, 뭐 혈액순환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진과 촉진을 통해서 피부색, 부종, 뭐 병소의 특징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상처가 있으면 상처를 사정을 해야 됩니다. 치유가 되지 않은 상처, 이런 경우에는 뭐 출혈을 조절을 한다거나, 그죠? 상처에 직접 압박을 가해서, 그죠? 또 상처 부위는 엘리베이션 시켜주고, 그죠? 올려주고, 그 다음에 감염 예방, 그죠? 찰과상이나 열상, 찢어진 데는 생리식염수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드레싱을 해야 된다, 그죠? 멸균 드레싱을 해야 되고요. 부종이나 통증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상처 조직 이런데 냉요법을 적용을 해서 부종과 통증을 조절하고, 그다음 너무 심한 출혈이나 뇌출혈이 의심이 되면 쇼크 증상이 있는지 뭐 바이탈 잘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맥박 상승이라든지 뭐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피부가 축축해진다든지 창백해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가 된 상처는 치유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떠한 과정에 있는지, 성숙기인지, 무슨 단계에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드레싱을 바꾸면서, 드레싱하면서 한번 상처를 보면 됩니다.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부종이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돼요. 필요하면 우리 사진 같은 거 찍어 놓으면 노트하기도 좀 편합니다. 기록을 남기기도 좀 수월하고요. 자, 그 다음 욕창을 좀 보시면은, 이제 욕창 위치가 어떠한지, 그리고 뭐 뼈 돌출 부위, 그러니까 보통 우리 돌출 부위를 보면은 발 뒤꿈치라든지 팔꿈치라든지 엉덩이 뼈 같은 데 있죠. 이런데 뼈가 돌출한 부위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또 욕창 크기는 어떤지, 가로, 세로, 폭, 깊이 이런 것들을 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처 내부에 통로가 있는지 없는지, 통로가 있으면 뭐 4단계 이렇게까지 3단계 4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로가 있으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술을 하면 되고요. 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괴사나 가피의 피부색은 어떤지, 상처의 경계가 어떤지, 주변 조직의 피부 통합성은 어떤지, 뭐 감염 사인 같은 것들, 그죠? 발적이 있는지, 열감이 있는지, 뭐 부종, 통증, 냄새, 삼출물, 색깔
이런 것들 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정을 할 때 임상병리 검사, 검사실 자료 같은 것들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처 회복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돼요. 뭐 적혈구 수치라든지, 그죠? 헤모글로빈 수치라든지, 그다음 백혈구 수치, 그죠? 그리고 뭐 혈액 응고 검사 같은 거, 혈청 단백질 검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뭐 상처가 있으면 상처 배양 검사 이런 걸 통해서 뭐 다른 감염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상처 배양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감염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MRSA라든지, 그죠? MRAB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그러니까 그냥 상처가 감염돼서 백혈구가 증가하고 이런 거 말고요. 어떠한 다른 미생물에 감염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간호 진단을 내릴 거예요. 간호 진단. 간호 진단을 내리는데, 뭐, 난다 간호 진단을 우리가 하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피부 통합성 장애의 위험, 뭐, 피부가, 상태가 나쁘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통합성 장애, 예, 표피, 진피,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변화가 됐는지, 그 다음에 조직 통합성 장애, 점막이라든지 각막, 피부, 피하 조직, 근육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감염의 위험성도 들어갑니다. 피부 손상이 심했을 때, 그죠? 당연히 감염, 우리 계속 감염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혹은 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사람들, 혹은 또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상처가 있는 경우, 그다음 통증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죠? 손상이 신경과 관련돼 있거나, 혹은 또 상처 치료 과정에서 올 수 있는 게 통증이죠.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계획을 하게 됩니다. 피부 통합성 유지 당연히 있죠. 그죠? 피부 통합성 유지를 하고 잠재적으로 관련된 위험 요소들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또 뭐 피부 손상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은 상처 치유, 그죠? 통합성 유지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상처 치유를 시키고 이전의 피부 상태를 되찾고, 그죠? 뭐 30일 이내, 일주일 이내 이전의 피부 상태를 되찾는다.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을 할 거예요. 먼저 상처 치유 지원을 할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아까 습한 상태, 수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죠? 수분 드레싱 한다고 했는데 너무 건조하면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습하게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영양과 수분 공급을 잘 해줍니다. 충분히. 물도 하루에 최소 2.5리터 정도 섭취를 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금기가 아닌 경우에, 그리고 단백질이나 비타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 감염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무균적으로 감염 예방, 그러니까 무균 드레싱을 해줘야 되고요. 체위 변경, 그죠? 중요하죠?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체위 변경 잘 해주고요. 그죠? 체위 변경 잘 하게 되면은 또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처의 압력을 제거할 수 있고, 그죠? 그런 체위를 해주고 혈액순환을 향상시키는 활동과 운동,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당연히 욕창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영양 상태, 이런 것들, 영양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열량이나 단백질, 비타민, 철분, 뭐 이런 것들이 잘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소적으로 뼈 돌출 부위, 압력이 받는 부위, 이런데 위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깨끗하고 건조하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욕창 부위는, 손상된 부위는 마사지를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손상이 됐기 때문에 마사지를 하게 되면 더 손상이 빨리 진행됩니다. 또 그 다음은 자극이 적은 세척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죠? 혹은 또 보습제 이런 것들을 잘 쓰고 있는지, 특히나 이 실금 대상자들은 분변, 소변 이런 것들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금 전용 세정제도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습기 방지하는 그런 제품들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당연히 피부 손상 예방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적절한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예. 뭐, 최소 2시간마다, 2시간마다 이제 체위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가 욕창 방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상자가 움직일 수 있으면 운동을 시켜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체위 변경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밑에 깔아놨던 이제 뭐 매트 같은 거 있죠. 매트나 이불 같은 것들 이게 이제 구겨지지 않도록 평평하게 그런 상태를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언밀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침상머리를 너무 올리면 안 돼요. 한 30도 이내로 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기구 같은 걸 좀 잘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체위 변경할 때 보통 우리가 뭐 라테랄 30도, 뭐 오른쪽 라이트 라테랄 30도, 왼쪽 랩트 라테랄 30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림 16-6을 보시면은 30도 각도 측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몸을 좌우로 좀 기울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발 뒤꿈치나 이렇게 돌출 부위에는 패드 같은 것들, 뭐 베개나 패드 같은 거 이런 걸 대서 피부 손상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기구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매트리스 같은 것들, 뭐 에어 매트리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이 많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은 신체 부위에 압력을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제품들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신체 압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기구들이 좀 잘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장에서 보고 갈게요. 자, 그 다음 욕창 치료. 욕창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상처 사정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상처 사정을 하는데 RYB 코드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 색깔을 가지고 RYB, 레드, 옐로우, 블랙 이렇게 색으로 구분합니다. 이 RYB 이거를 보기 전에 표 16-5를 보시면 신체 압력을 줄여주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젤 부양 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뒤꿈치, 보호기, 뭐 메모리 폼, 매트리스 이런 거 에어 매트리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쿨 침대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 침대, 그다음에 뭐 능동적 2세대 침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중환자실에서 쓰는 침대가 있고 보면 일반 병실에 사용하는 침대가 있고 그런 데서 다 사용한 침대들 그리고 매트리스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욕창 치료로 넘어가서 RYB 빨간 색깔 붉은 상처는 보통 이 조직 치유 후기의 재생 단계에서 좀 나타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빨간 색깔 붉은 상처는 조직 재생의 방해 요인으로부터 잘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RYB 중에 R을 봤어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 뭐 하이드로젤, 뭐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옐로우, 노란색 상처. 이때는 고름이라든지 화농성 배액이 있다든지, 그죠? 감염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이때는 드레싱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척하는 게 좋아요. 이리게이션 한다 그래요. 네. 세척을 해서 이제 살릴 수 없는 그런 조직들, 고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생리식염수 드레싱, 뭐 세척, 이리게이션이 제일 좋습니다. 보통은. 그 다음에 뭐 항균 연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랙, 시커먼 상처들. 그런 상처는 뭐 괴사 조직이라든지 그죠? 가피 이런 것들을 덮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술해야 돼요. 수술. 그러니까 긁어내야 돼. 시술 같은 게 필요합니다. 죽은 상처를 제거한 데브리먼트 같은 거, 조직 제거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상처 드레싱 좀 볼게요. 드레싱을 왜 하냐? 당연히 뭐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그죠? 또 다른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또 보호하고 그 다음에 수분한 환경을 유지해서 그죠?
상처를 보온도 하고, 삼춘물 흡수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출혈 예방, 그죠? 압박 붕대 이런 걸 했을 때, 또 상처를 안 움직이게 해서 치유 촉진하고 손상 방지하고, 그죠? 이러한데 상처 드레싱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레싱들 보면은 드레싱을 할 때 재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품들이 잘 나와요. 드레싱을 할 때 제품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상처의 위치나 크기나 유형, 또 삼충물 양, 그리고 뭐 변연 절제를 조직 제거술 데브리먼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필요한지, 감염이 있는지, 그리고 드레싱 교환 빈도 하루에 3번 하는지 하루에 1번만 하는지 이틀에 1번 하는지, 뭐 그다음에 비용, 그죠? 드레싱 또 쉽게 할 수 있는지, 드레싱 하기 어려운 위치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드레싱 재료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드레싱을 하고 나면 드레싱 고정도 잘 해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반창고 이런 걸 잘 씁니다. 근데 이제 반창고도 목적에 맞게 잘 해야 됩니다. 이 드레싱이 접혀가지고 상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잘 붙여야 돼요. 그리고 이 반창고가 끝에서부터 중간까지 평평하게 잘 붙여줘야 됩니다. 평평하게 잘 붙여줘야 되고요. 충분하게 길게, 그죠? 너무 짧게나 너무 딱 맞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충분한 넓이를 확보를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잘 붙여줘야 됩니다. 너무 느슨하게 너무 길게 해서 움직이는데 불편하게 해주면 좀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신체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움직이는 방향대로 하게 되면은 이게 잘 떨어집니다. 잘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뭐 예를 들어서 관절에다가 한다 그런 경우에는 관절을 가로질러 가지고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반창고를 잘못 붙이면은 이제 손상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창고 때문에도 물집도 잘 생기고 피부도 잘 뭐 벗겨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반창고를 좀 조심해서 붙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위 제공, 드레싱을 왜 하냐? 안위 제공, 그죠? 통증을 좀 감소시키고요, 그죠? 불편감을 좀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이 반창고를 제거할 때 좀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주는 거 좋고요. 그리고 또 그 드레싱 할 때 체위를 조금 적절하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 상처에 가해지는 긴장을 좀 줄여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좀 아프다, 드레싱 할 때마다 좀 아프다 그러면은 드레싱 하기 전에 한 30분에서 한 1시간 전에 진통제를 줘가지고 불편감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처 세정을 볼게요. 상처 세정. 이 상처 세정은 보통 죽은 조직 제거, 아까 데브리먼트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의사들이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술적으로 한다든지, 그죠? 물리적으로 제거한다든지, 이런 건 의사들이 좀 많이 하고요. 그죠? 뭐, 화학요법,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건 자가분해법,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염증 반응 때문에, 그냥 그게 자연적으로 분해돼서 없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척, 이리게이션. 이 이리게이션을 통해서 괴사 조직,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도 제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보통 할 때는 시린지에다가 주사기에다가 바늘을 꽂아가지고 세척을 합니다. 멸균 생리식염수 같은 걸로 보통은 하고요. 뭐 특별한 경우에는 항생제 용액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염이 적은 부분에서 오염이 심한 부분으로 용액이 흐르도록 뭐 체위를 바꾸거나 뭐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서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드레싱 재료에 따라서 좀 어떻게 드레싱을 적용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뭐 쉽게는 거즈를 사용해서 우리가 드레싱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뭐 흡수를 시킨다거나 뭐 상처를 좀 습하게 유지한다거나 또는 뭐 요즘엔 필름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뭐 오피사이트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IV3000 이런 제품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필름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드로콜로이드 이런 것들, 상충물을 흡수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쓰시는 뭐 듀오덤, 더마덤 같은 거 있죠. 뭐 점 빼고 뭐 혹시나 뭐 여드름 제거하고 붙이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욕창 같은데 상처가 이제 좀 많이 파진데 이런 데 쓰는 하이드로젤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젤만 쓰는 게 아니라 젤을 뿌리고 나서 젤을 붙이고 나서 그 위에 뭐 필름 드레싱이나 혹은 뭐 다른 제품 같은 것들 붙여서 2차적으로 좀 드레싱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폼 같은 거, 폼 있죠? 삼출물 흡수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술, 개방성 상처 아니면은 뭐 삼출액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 할 때 폼을 쓰는데, 여기에서 보면 폼은 2차 드레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 폼하고 드레싱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제품들로 거의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각각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알지네이트, 하이드로 파이버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지네이트 섬유 같은 이런 진짜 뭐 솜같이 생겼어요. 솜같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지열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하이드로 파이버 상피화 과정을 좀 촉진해주고, 이게 그냥 보면은 이제 종이처럼 생겼는데 물하고 접촉하면은 바로 이제 젤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이드로폴리머, 이것도 뭐 삼출물 흡수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향균 보호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향균 물질 제품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건 좀 비싸서 잘 안 쓰기도 합니다. 자,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보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즈 패킹. 이 거즈 패킹은 괴사 조직, 죽은 조직 제거가 필요한 상처에 이제 덤프 투 덤프 방법으로 거즈를 좀 채워 넣는 겁니다. 이 거즈를 좀 채워 넣어 가지고 삼출물을 흡수를 하게 해 가지고, 그리고 거즈가 제거될 때까지 좀 젖은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 제품으로도 워낙 많이 나오고, 근데 실제로 또 거즈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음압 치료 같은 것도 합니다. 그 상처에다가 그 백큐ම්, 그 청소기처럼 음압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삼춘물을 지속적으로 흡수를 하게 해가지고 부종도 좀 줄이고요. 그죠? 그리고 뭐 삼춘물을 흡수를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상처에 습기는 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전한 환경 조성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감염이 나타나지 않게, 그래서 상처 치유를 촉진시켜준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처를 지지를 해주고 움직임을 좀 제한해주는 게 당연히 좋아요. 그래서 상처 지지하는 거, 골절 같은 거 있을 때, 또 어깨 부상이 있을 때는 안 움직이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압력을 좀 주는 경우, 예를 들어 탄력 스타킹 같은 경우, 이제 정맥 순환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뭐 드레싱 고정도 좀 잘 해줘야 되고요. 당연히 보온도 잘 해줘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붕대 같은 거는 어떻게 쓰느냐? 붕대는 보통 이제 뭐 많죠. 여러분 보는 거 천으로 된 것도 있고요. 뭐 탄력 있는 엘라스틴 밴드 같은 것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보는 두루마리 형태, 병원에서 거의 쓰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루마리 형태 이런 게 가장 흔하고요. 붕대를 감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많 환행법, 나선법, 뭐 나선 절전대, 팔자 붕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환행대는 모든 붕대 시작과 끝에 이용하고요. 나선대는 둘레가 일정하게, 그러니까 우리 보통 동그랗게 감는 거. 그 나선 절전대는 뭐 X자 형태, 팔이나 허벅지 같은데, 팔자 붕대, 뭐 이런 관절 부위에 하고, 회기대, 이제 머리, 손가락 같은데,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머리에 붕대 감을 때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림에 보시면 조금 쉽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인더.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떠한 부분을 특별하게 지지를 해야 되는 그런 따로 뭐 그 신체 부위에 맞게 제작된 것들, 보통 우리 유방수술, 브레스트 캔서나 뭐 이런 것들 유방수술하고 나서 하는 그런 유방 바인더가 있고, 또 복부 바인더, 그러니까 뭐 뭐죠? 복대 같은 거, 이런 것들, 혹은 또 팔걸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방 바인더, 복대 같은 거, 복부 바인더, 팔걸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방 바인더는 보통 조끼처럼, 민소매 조끼처럼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방 수술하고 나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거나, 혹은 뭐 모유, 출산하고 나서 모유를 조금 이제 줄여야 되는 경우, 끊어야 되는 경우, 그럴 때 뭐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부 바인더는 당연히 이제 절개 부위, 복부 수술한 부위를 지지하기 위해서, 팔걸이는 어깨 같은 거, 혹은 또 골절이 있을 때, 팔을 지지할 때, 그죠? 이거 그냥 팔 다친 사람 팔걸이 하고 있는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 어릴 때.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위에 보시면 아까 붕대법 있죠? 환행 때, 나선 때, 나선절전대, 뭐 회기대, 이런 것들, 이런 게 있다.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붕대와 바인더를 적용할 때 몇 가지 원칙들을 우리가 좀 보고 갈게요. 어, 쉽게 말해서 그냥 올바르게 하면 돼요. 올바르게 하면 되는데, 그 올바른 게 어떤 거냐? 찰과상이나 부종, 혹은 뭐 상처 가장자리 노출이 있는지 이제 피부를 먼저 사정을 해야 되고요. 그죠? 개방 상처나 또 개방성 찰과상이 있는 부위는 또 멸균 드레싱을 하고 나서 이제 바인더, 붕대를 적용을 합니다. 드레싱이 젖어 있으면 교환을 해가지고 드라이하게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붕대를 적용한 다음에 적용 부위하고 다른 부위를 비교를 합니다. 너무 꽉 묶진 않았는지, 순환 장애가 있지 않는지, 차갑다든지 창백하다든지, 뭐 부종이 있다든지 저리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이런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가를 좀 볼게요. 평가. 이렇게 다 했으면 평가를 하겠죠. 자, 대상자의 신체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위험 요인들은 정확하게 규명되었는지, 적절한 기구나 장비가 사용되었는지, 그 다음에 체위 변경이나 움직임, 이거를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못했으면 그 이유는 뭔지, 그 다음에 압력 감소를 위한 어떤 매트리스나 그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또 올바르게 적용됐는지, 또 체위 변경 계획, 뭐 2시간마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졌는지, 영양이나 수분 섭취는 어땠는지, 실금은 조절이 잘 됐는지, 또 실금인 대상자들 혹은 또 다른 대상자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뭐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또 상처가 효과적으로 지지되고 고정되었는지, 그리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드레싱을 잘 교환했고, 그리고 세척할 때 무균수를 잘 지켜서 했는지, 또 치유를 방해하는 항염증제, 항암제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지 안 쓰는지 또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피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죽은 조직들 이런 것들은 잘 제거가 되었는지, 그리고 습한 환경, 습유나 환경을 유지를 해서 적절한 드레싱을 적용했는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5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